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저 오늘 2023년 10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네. 자, 아무튼 오늘 일단 이제 오늘도 전쟁 리스크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요. 다시 이제 지난주에 급반등했다가 금요일부터 좀 꺾이는 모습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고, 또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의 좀 실적 충격도 좀 증시에는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증시가 이틀째 좀 급락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고요,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뭔가 변하고는 있어요. 예, 세상도 변하고 있고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공부할 건 정말 많은데 이런 게 또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하고 이러면 다 묻혀버리고 공부하기도 싫고, 근데 이럴 때 공부 또 하시고 변화에 주목하셔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으로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은 또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장입니다. 예,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더 지금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아무튼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장은 안 좋지만 방송은 아무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아무튼 이스라엘 관련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내용이 되게 많은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에. 일단 이오테크닉스는 지난주에 우리가 류영근 연구원님 보고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삼성에 이번에 새롭게 데뷔하셨죠. 그래서 정말 장문의 보고서를 잘 써주셨고,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읽어본 바로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이오테크닉스예요. 제가 읽어본 발언 그래요. 저는 그렇게 좀 느꼈고, 그 기업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지표 10개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중국 걱정은 좀 덜어둬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안 좋았지만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쟁 이슈 좀 있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도 이제 전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실적주 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요거 얘기입니다. 다올투자의 이제 박정은 연구원님이 인모드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급락했잖아요. 이제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데이터고, 또 셀과 소재 간 실적 차별화, 에코프로 BM의 실적 충격과 LG엔솔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이제 대비하면서 2차전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장 카메라, 우리 자율주행 요즘에 공부하고 있죠. 예, 자율주행 공부를 좀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 꾸준히 해보세요. 진짜 저는 자율주행에서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늘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테슬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전장 카메라 관련된 내용이고, 퓨런티어, 넥스트 칩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와 있고, 기아가 이번에 EV 데이를 열어서 저가 전기차 공개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 또 DY PNF도 아마 분체 이송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주가 많이 빠져 있지만 내용이 나와 있고, 유니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억나세요? 이제 DS 투자증권에서 괜찮은 보고서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윤재성 연구원님이 아주 깊게 파 들어갔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로봇 전쟁, 그 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메리츠 증권의 김종석 연구원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길죠. 예.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좀 빨리 한번 전개를 할 수 있는 한 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목표 주가 20만 원 신규 제시했고, 레이저 전문 업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이저를 잘 다루는 기업이고, 옛날에 경쟁사고 특허 이슈가 있어가지고 레이저로 이제 자르는, 이제 다이싱은 뭐냐면 자르는 겁니다. 요 시장에서 이제 물러났나 봐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재진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루빙 장비라고 있습니다. 요 장비는 비메모리 쪽으로 아마 TSMC에 공급하는 쪽으로 많이들 알려진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예, 비밀 유지 계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상으로는 좀 그래요. 뭐 TSMC 공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레이저 커팅 매출액은 앞으로 증가할 것 같고, 일본 디스코가 독점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디스코가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을 이오테크닉스가 깬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밸류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올해 주가가 3배나 올랐어요. 솔직히 부담돼요. 이게 주가가 안 오른 상태에서 제가 이런 내용 하면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제가 투자하시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당연히 막 좀 광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3배나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내용은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이걸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급락을 한다면, 지금처럼 장이 안 좋고 막 급락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르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좀 기다리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디스코가 독점한 이 시장에 만약에 이오테크닉스가 이걸 깨고 들어간다면 밸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HBM이나 이런 이제 반도체는 이 커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HBM 높이, 아파트 높이는 층수는 8층짜리가 16층 돼야 되는데 높이는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한 층의 높이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웨이퍼를 굉장히 얇게 잘라야 되고, 그러려면 레이저로 잘라야 됩니다. 이거를 디스코가 독점인데 여기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끼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밀도는 디스코가 좀 우위라고 하는데 처리량이라든가 레이저 광학제어, 레이저를 직접 광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제어 능력은 좀 우위에 있다. 또 처음 하는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도 디스코만 쓰는 것보다는 이오테크닉스 같이 쓰는 게 유리하죠. 예. 그래서 HBM이 등장하면서 정말 한미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주도했지만 그 다음은 이제 삼성향이죠, 이 회사는. 근데 아마 이오테크닉스한테도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단 제품의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인데 12단은 30, 40, 16단은 20에 30. 반으로 웨이퍼를 줄여야 돼요, 두께를. 또 레이저 그루빙 장비 기여도도 본격화될 것 같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루빙 장비는 아마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근데 그 그루빙 장비를 다른 회사 블레이드는 칼날입니다. 그거랑 호환도 가능하다. 요 내용이고, 그리고 비메모리에서는 레이저 스텔스를 쓸 수가 없대요. 메모리만 쓸 수. 그러니까 레이저 스텔스는 이제 가운데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얇게 깎는 건데, 그건 비메모리 좀 어렵다고 하고요. 메모리. 근데 이 그루빙 장비는 비메모리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억나세요? 어닐링은 열 처리해서 웨이퍼 손상된 데를 치료해주는 장비예요. 요게 1A, 1B, 1C 이렇게 미세 공정으로 갈 때 당연히 또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비 투자 감소 기조에도 이 미세 공정으로 가니까 이 어닐링 장비도 수요가 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다가 3D 낸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레이저 장비가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저 커팅 장비 이렇게 좀 다양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시장이죠. 여기 진출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는 풀컷도 하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레이저 커팅 장비가 매출이 이렇게 점프할 거래요. 폭발적으로. 요 정도에서. 올해 여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의 내용입니다. 8층짜리 아파트랑 16층짜리 아파트가 높이가 똑같다면 한 층을 얇게 잘라야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하다.
레이저 장비가. 그리고 어닐링 장비는 미세 공정으로. 그래서 올해인데 올해는 업황 안 좋으니까 안 좋은데 내년 내후년에 낸드, 디램, 낸드는 단수, 디램은 전환 투자. 그러니까 이 삼성의 유영근 연구원이 계속 강조한 게 뭐죠? 기술 투자, 미세 공정, HBM 이 투자는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각각 딱 맞는 기업이 이오테크닉스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하는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인데 요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오테크닉스. 이게 작년에 했던 거라면 믿어지세요? 우리 작년에 배웠잖아요. 함께 배우기. 초창기. 반도체 후공정 3대장. 한미, 이오, 인텍플러스 3개 우리 공부했죠. 그때만 해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 나올 줄 몰랐는데 아무튼 요거 만들고 레이저 마커, 어닐링, 다이싱, PCB 드릴러 요 4개가 예, 하고 있고 핵심은 이제 레이저 마커가 제일 비중이 크고요. 레이저 마커는 여기다가 이름 쓰는 거예요. 저기 A11 칩이다. 아니 여러 개의 칩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 이 칩은 뭐고 요거 3개 1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마킹해 주는 거고 하이닉스 제품인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열처리 이 불순물 넣으면 웨이퍼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거기에 점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미세 공정이 많이 필요할 거랍니다. 올해는 안 좋은데 내년에 좋아진다. 네, 이게 레이저 어닐링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떠오르는 장비가 블레이드, 아니 그 레이저 장비. 그래서 블레이드는 칼날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레이저. 그리고 플라즈마. 그때 우리가 배울 땐 플라즈마 했는데, 아무튼 레이저로도 이제 그 스텔스 다이싱이라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예. 그걸 좀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나왔던 게 3D HBM이 필수적이다. 높이를 낮춰준다. 패키징 높이를 낮춰주는 중요한 장비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요게 이제 칼날, 레이저, 플라즈마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레이저로 이렇게 얇게 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그루빙이에요. 그루빙이 뭐냐면 홈 파는 거예요. 길을 파요. 그러면 저 길대로 이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옛날에 학생 때 네모난 판에다가 이게 자루 딱 줄거가지고 칼로 딱 자르죠. 그때 그 줄 긋는 거, 그게 그루빙이죠. 그루빙. 길을 파주는 거예요. 홈을 파주는. 네. 그리고 이제 다이싱은 자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 그루빙은 비메모리에 아마 TSMC에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UV PCB 드릴러는 PCB 이제 기판 구멍 뚫어주는 거 연결하기 위해서. 근데 드릴이 아니라 레이저로. 여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예. 그래서 요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신 분들은 이오테크닉스 그 이제 보고서 보는 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고, 좋은 기업인데 참 싸지 않다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면 뭐 그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러니까 4분기 증시 반등 위해서 10대 키 데이터와 코멘트인데, 일단 이제 4분기 증시의 돌파구이자 높은 확률로 반등이 예상되는 10대 지표를 제시했는데, 일단 3분기 성장률이 이거를 2년 평균으로 보재요, 그냥.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기로 작년과 대비하면 너무 편차가. 작년에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작년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올해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작년 2분기 최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2분기는 훨씬 높았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2년으로 평균 내자 이거죠. 2년 평균. 작년과 재작년 데이터를 평균 낸 거랑 올해 데이터를 비교하면 좀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면 올해 3분기가 더 높아요. 2분기보다. 예, 2년 평균을 대면.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단지 작년과 직접 비교하면 올해 3분기가 2분기보다는 낮은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 그 2년 평균 기준 성장률 4%대를 상회를 한다면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3분기부터 또 가계 재화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기업 재고 사이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2차 반등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데이터가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여기 실질 GDP 성장 2년 평균을 냈을 때는 이게 돌아가고 있다. 바닥에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임펄스라고 이제 중국의 사회융자 총회 유동성을 나타낸 거죠. 뭐 대출 같은 거. 7월 저점으로 연말까지 또 가계 중장기 대출 증가율도 8월 저점으로 연말까지 아마 반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부채를 이제 줄이는 단계로 갈 것 같아요. 미국은 소비 여력이 떨어져요. 중국은 반대로 그동안 저축만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부채를 일으키는 단계로 조금씩 가지 않을까. 소비도 좀 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경기가 좀 꺾일 것 같고 중국은 두나 안 좋았던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고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 면에서는요. 중국 소비주가 더 나아요. 난데 미국 소비주보다는. 근데 이제 중국 소비주가 참 투자하기 힘든 게 중국이 자기네가 직접 제품을 다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나라가 뭐 가서 뭐 할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대차가 중국 점유율이 높다면 중국 소비가 살아나면 수혜를 받을 텐데 그러기도 힘들어요. 갤럭시 마찬가지. 화장품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다 해요, 알아서. 그나마 이제 그런 걸 본다면 화장품 OEM은 좋겠죠. OEM 쪽. 중국이 좀 살아난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중국 소비가 좋아지는데 마땅히 투자할 게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좀 어렵지만 어쨌든 중국의 개선은 한국의 제조업 경기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건 중국이 살아난다. 제조업이나 소비가 좀 살아난다. 그러면 IT가 제일 좋아요. IT. 뭐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 MLCC,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그래도 가장 좀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던 레버리지가 좀 살아날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지방 정부의 부채나 인프라 투자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수융자 채권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3월 전인대에서 이미 예고를 한 거라서 요거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예. 앞으로도 지금 이미 5,360억 위안을 발행했는데 최대 1.5조 위안 규모까지 예상을 하니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특수융자 채권 요거 발행이 남은 기간 동안 나오면 또 완충 역할을 해주겠죠. 경기 하방을 막아주는. 그리고 주담대 조기 상환 완화 정책 효과, 부동산 디벨로퍼 개발자 채권 발행주의.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하는 거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갚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 기업의 채권 순 발행 요것도 추이를 좀 주목하자고 했는데 부동산 개발업체 채권이 지난 11월에 그 시작한 민영기업 대상의 세 가지 화살 뭐 이런 지원책 효과가 급격하게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요런 거에 관련돼서 추가 조치가 좀 나올 필요는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조치들이 실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아마 10월부터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질금리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자체는 실질금리는 조금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그 내용이고 수출은 이제 조금씩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재화 반등은 중국 실물 경제 회복의 상행 요인이다. 예. 뭐 최근에 보면 대만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좀 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중국 수출 증가율도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 증가율도 회복세, 소매 판매도 증가.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의 프록시가 뭐냐면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중국 기업의 이익이 늘려면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증가하고 산업 생산이 늘면 된대요. 이게 P 곱하기 Q 매출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생산자 물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요. 산업 생산도 증가하죠. 이 두 개 곱하면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마 그 부분은 일단 7월부터 가장 먼저 반등이 시작이 됐고 산업 생산,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벌써 반등했고 산업 생산은 4분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될 것 같다. 이게 생산자 물가 보시면 이미 좀 터닝을 하고 있어요. 예, 조금씩 터닝을 좀 해주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홍콩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이제 요거거든요. 상향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10가지 지표들을 종합해 봤을 때 중국 경기의 하강보다는 좀 완만한 회복. 이게 뭐 진짜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속도가 빠르다면 굉장히 중국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만만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게 중국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방향성을 보면 최악은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한국인 플러스입니다.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 얘기를 좀 해드리면 유진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길지만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그동안 분쟁이 많았죠. 작년에 전쟁, 또 지금 대만 해협, 뭐 여러 가지 분쟁들은 계속 이어져요. 예. 그리고 4차 중동 전쟁 발생 이후로 50년 만에 최대 격돌이죠. 옛날에 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국가들의 이제 전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50년 만에 또 최대 격돌이 일어났는데 사망자만 2,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사우디랑 이제 서로 국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 하마스는 이걸 용납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격을 했던 것 같고 이스라엘과 사실 아랍,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좀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었죠. 그 이스라엘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아랍 이쪽과 이제 국교 정상화하고 이런 쪽으로 미국 중재로 가고 있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 미국이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걸 좀 노렸던 것 같고 근데 그걸 이제 못 봐주겠다 이거예요. 하마스는.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중국도 사우디하고 이란을 중재했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죠. 근데 이렇게 중재에 이 말을 안 들었죠. 사실 이쪽 국가들이 서로 막 뭐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요. 종파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을 잘 듣냐 이거죠. 그 배경은 저는 경제라고 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그 마오쩌둥 시대에도 문화 대혁명 해가지고 대기근이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덩샤오핑이 되고 나서 뭐를 했죠? 덩샤오핑이 일단은 물론 이제 그 후로 그것 때문에 빈부격차 생긴 거는 좀 있지만 일단 나라를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경제를. 그래서 그때 자본주의를 도입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도입하는 게 사실은 좀 이게 안 맞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자본주의를 도입을 해버렸죠. 토지도 허용을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중국은 G2가 돼버렸죠.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국가들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좀 스톱하고 좀 경제 키우자. 요런 게 좀 공감대가 형성됐던 분위기였어요, 사실. 근데 그걸 반대하는 쪽도 분명히 있겠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분쟁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1917년부터 전쟁이 발생을 했고 4차 중동 전쟁 때는 오일 쇼크까지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유엔에서도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어쨌든 이제 국가로 인정도 해주면서 그러나 계속 여기가 평화적이진 않았죠. 계속 국지전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22년 말에도 이스라엘을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하려고 극우 정당과 연합 정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제 강경 대응이 우려가 됐는데 연초에 또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여러 성지를 방문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또 서한 지구에 공습이 이루어져가지고 긴장 관계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중동 지역 대탕트 계속 분쟁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대요. 이게 이 녹색이 지금은 여기죠. 가자 지구 쪽 이스라엘이 다 대부분 차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 분쟁들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 서로 불가분의 관계죠. 사실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죠. 연간 30억 불의 군사적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쓰는 거죠. 자기네들의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또 지지를 안 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면 다른 국가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또 줄 수도 있다. 이거 중동 이제 포기하는 건가? 미국이 개입 안 하나? 그런 신호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진짜로 원조를 좀 많이 받고 있대요. 미국에서. 누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받았지만 한국과 비교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원조 규모가 높고요. 오바마 정권 들어와서 이제 정부 이후로 오히려 이제 군사 지원 규모는 더욱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지금 미국의 이제 이 정책들을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갔죠. 대만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중동에서 점점 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중동을 약간 이제 등한시하지 않냐 이랬는데 이제 다시 한번 중동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권력 공백이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중국이 여기서 야 미국이 좀 비었네 우리 갈까? 약간 이랬던 거죠. 그래서 사우디 이란 국교 정상화도 중국이 주도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지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죠 사실 그동안.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도 이걸 또 자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스라엘을 어쨌든 지지하고 항공모함도 급파를 하고 예. 이란의 참여를 또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공모함 보내는 건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 이란 너네들 껴들지 마 이거예요. 이란이 개입을 해서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게 정말 판이 너무 커져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걸 막자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베이스 케이스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전 후에 휴전 하지 않을까. 서로 이해관계도 많고 예. 이란 입장에서도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미국과 관계 틀어지는 게 좋을 리 없잖아요. 예. 규제도 좀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 이집트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 해가지고 경제 발전하겠다는 거 네옴시티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쪽 통화하거나 뭐 이래서 유럽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사우디는 약간 그런 좀 전략도 있고 미국은 여기서 이거 잘못 대응을 하면 방치할 경우엔 대선에 영향을 줍니다. 유가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또 러시아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대만 예.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동까지 신경 쓰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예.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 좀 이스라엘은 제 생각엔 근데 이스라엘이 아마 가자 지구를 공격을 지상군을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쨌든 공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 입장에서 이걸 보복을 안 할 경우 이제 그 여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예, 뭐 신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러니까 물론 보복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들 입장에서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리스크는 남아있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개입만 안 하면 돼요. 안 한다면 확전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나.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제 주민들이 대피를 많이 하고 하마스만 잡는다면 최상이죠. 예,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또 민간인 피해를 안 볼 수 없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로 인해서 뭐 이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을 했는데 이란이 개입을 하면 이제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 그럼 개입하게 되고 항공모함도 와 있겠다. 예, 참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건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이란이 들어가면 미국과 이제 대리전을 하는 거죠. 그럼 국제유가 $100 넘어가 버리죠. 이제 그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베이스 케이스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시장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중동국가 군사력 비교하면 이란이 확실히 세긴 세요. 지상군은 사우디하고. 근데 항공 전력은요, 뭐 이스라엘이 압도적입니다. 최신의 전투기가 많고요. 아무튼 단기적으로 끝나야 한국의 방산주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전으로 가면 신규 수주나 계약 이행 차질 발생 가능성이 있대요. 또 한국은 이미 중동에 다수의 파이프라인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예. 그렇지만 원유 수송의 차질,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막혀버리면 글로벌 원유 시장이 20%거든요. 공급에. 그러면 국제유가 폭등할 거예요. 이게 좀 걱정되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더 확전이 안 되길 좀 바라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해협 봉쇄하면요, $150도 갈 수가 있대요. 그럼 뭐 이렇게 되면요, 그냥 주식시장 폭락하는 겁니다. 국제유가 $150 가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버텨요? 끔찍한 거죠. 저러질 않길 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예.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혹시라도 이런 나는 전쟁 리스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 전쟁 리스크 싫으니까 뭐 나 주식 다 팔겠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해지하는 거죠, 해지. 원유 관련주나 그런 걸 일부만 사놓는 거죠. 예. 그게 합리적이지 뭐 사실 이런 이슈가 확전될 거니까 난 주식 다 팔겠다. 그거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능성은 낮거든요. 예. 근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 이란은 수출을 하는데 원유 수출 대부분 누구한테 합니까? 차이나, 중국에 하고 있어요. 원래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하기 전에는 되게 다양하게 수출했거든요. 우리나라로도 왔잖아요. 12%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당연히 못합니다. 이란은 원유 수출. 근데 이제 미국의 묵인하에 중국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눈 감아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또 예, 뻔히 알면서 여기에 전쟁에 참여한다. 예,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또 어렵네요. 어렵지만 요런 이제 그 배경들도 있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유진투자의 허재한 연구원 실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독 리스크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금리는 좀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 바닥이고 고금리만 진정되면 4분기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 돌렸죠. 그리고 S&P 500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도 터닝했어요. 내년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가에서 수입 물가를 뺀 게 교육 정보. 이게 마진이죠.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 받아오는 비용 뺐더니 플러스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 마진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올라가면은 코스피 6개월 선행한대요. 최근에 수출 물가가 좀 떨어졌는데 좀 진정되고 있어서 8월, 9월에 증시 급락은 좀 일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좀 문제라서 유가가 수입 물가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져야 한국은 좋은 거예요. 항상 유가가 60, 70달러면 좋아요. 어쨌든 좋아요.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90달러, 100달러 가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80달러도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80 밑으로 가는 게 좋은데 당장은 쉽지 않죠.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수입 물가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건 아니니까 예. 또 이익 개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 지금은 뭐 여기서 도망가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어쨌든 이익 추정치 좀 증가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하향됐다가 내년에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을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이고 그중에 반도체를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파란색인데 이 회색인데 이렇게 증가할 때 기업 이익도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실제 미국의 기업 실적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조건이 좀 안 좋았어요. 최근에 약간. 근데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있으니까 코스피한테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지난주에 안 좋았지만 인모드라는 세계 1등 이게 공교롭게 이스라엘 기업이에요. 근데 1등인데 여기가 좀 안 좋았죠. 예. 실적이.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20% 폭락했죠.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죠. 지난 금요일 날. 근데 이제 박정현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너무 염려하지 말자. 실제 지금 이거 9월달 수출 데이터인데 다 괜찮아요.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예.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미국에 신제품 출시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까지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은 장비도 장비인데 거기 들어간 소모품 있죠. 마이크로 니들 같은 이게 주사기 같은 거죠. 그런 거 남이 쓰는 거 쓰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소모품을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꾸준하거든요. 경기랑 상관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고금리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또 매출 비중이 매출 지역이 다변화돼 있잖아요.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모드가 좀 안 좋았던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낙폭은 좀 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임플란트는 지금 요즘엔 되게 안 좋죠. 그래서 러시아 선적이 지연돼서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3분기에. 그러나 중국 대량 구매에 따른 중국향 수출은 증가할 것 같다. 예, 그리고 덴티움과 디오의 PER도 이제 10배 이하로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가격 매력도 있으니까 저평가 해소를 기대해보자. 4분기엔 좀 괜찮지 않겠냐 이 내용이고
또 인모드가 매출 추정치를 좀 낮췄지만 그건 인모드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빠진 건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 솔타 메디컬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피부 미용 의료기 회사 중에 이 써마지라는 뭐 제품으로 좀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RF 그러니까 고주파, 예, 고주파 이제 이용한 미용 의료 기기 회사죠. 여기는 아시아 태평양과 미국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견조하다. 그리고 이 회사는 무려 70%가 소모품. 저기 인모드는 반대예요. 인모드는 소모품 비중이 별로 안 커요. 근데 솔타는 소모품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모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4분기엔 또 성수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수급 이슈 좀 있었고 CFD 규제 강화라든가 계절적 비수기 진입, 인모드의 실적 추정 차양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떨어져서 PER이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또 괜찮은 기회가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 주가 좀 올랐거든요.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 그래서 이런 노이즈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보세요. 다시 막 추세 상승은 좀 쉽지 않아요. 예, 수급이 또 들어와야 되고 개인들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이거를 이용을 하자.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동안 또 사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다만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 단단하다. 그러나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작합니다. 조만간. 실적 보면서 각 업체들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하세요. 예,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이경재 연구원님은 이제 이번에 에코프로하고 LG엔솔 실적 나왔는데 LG엔솔은 서프라이즈만 그들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많이 넣었어요. 보조금을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매출 반영할 때. 예, 예상을 해서. 그래서 보조금 비중이 29%의 전체 이익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얼티엄 셀즈 공장에서 지금 출하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반영 금액 2,155억을 통해서 배터리 생산량을 유치했더니 4.4기가와트. 연 생산 능력이 35기가와트니까 앞으로 35기가와트를 매년 생산을 한다면 엄청난 보조금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좋아요. 근데 업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전기차 업황 요즘에 좋은 건 아니죠. 재고 늘고 중고 전기차가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고 약간의 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실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LG엔솔이 최선호주인 이유는 정책 수혜 확대, 또 미국에서 수율 올라가면서 생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보조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좋은 거다. 예, 그래서 최선호주는 맞다. 다만 이제 메탈 관련 양극재 기업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 양극재 기업들은 뭐죠? 광물을 매입한 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마진을 일정하게 얹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 구조예요.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 이익을 많이 냅니다. 거기에 얹어서 가격 전가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1년 동안 그 원재료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72%나. 네, 근데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아니 원재료 가격은 떨어져서 마진이 안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도 주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름에.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때 펀더멘털이 안 좋았는데도 리튬 가격 폭락은.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양극재한테 이게 좋을 게 없는데 주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예. 그랬었죠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뒤늦게 이제 그게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펀더멘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결국 주가 이런 것들이 뒤늦게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제조 원가에서 이 양극재는 80%가 메탈이 차지하거든요. 금속이. 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상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적에 이렇게 악재로 반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영업이익률이 2.5%밖에 안 돼요. 이익률이. 그 배경은 뭐냐면 옛날부터 이제 원재료를 사오죠. 리튬이나 이런 거. 그러면 옛날에 만약에 $100에서 사왔다고 쳐볼게요. 근데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50로.
그럼 $100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창고에 갖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럼 그걸 투입을 해요. 계속. 예, 소진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비싼 가격에 사온 원가는 비싼데 지금 판매하는 양극재는 가격을 낮춰서 판매해야죠. 왜? 원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손해보고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평균을 내봤더니 2.5죠. 원래 양극재가 5에서 7% 정도 이익이 난대요. 그러니까 원래 마진이 많이 남는 산업은 아니에요. 보통 반도체가 많이 벌면 영업이익률이 기억나세요? 2017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70% 나왔어요. 상상이 안 가죠. 어마어마한 고마진 비즈니스예요. 근데 안 좋으면 적잖아요. 등락이 엄청나죠. 근데 양극재는 평균적으로 5에서 7%니까 그렇게 고마진 사업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영래깅이라 그러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비쌀 때 샀던 그 리튬이 지금 잡히는 거예요. 예. 근데 판매하는 양극재는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앞으로 꾸준히 올라간다. 내년까지. 그러면 다시 영업이익률은 5에서 7%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익은 자동적으로 좋아지겠죠. 왜? 그 싸게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질 때 싸게 매입했던 이걸 가지고 지금 만약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양극재 가격이 오르겠죠. 비싸게 팔 수가 있죠. 그럼 지금과 정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예측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약간 정유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유랑 차이점은 뭐죠? 정유는 저성장 산업이지만 2차 전지는 다르죠. 고성장 산업이니까. 그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꾸준하니까. 이제 그 점이 차이점이지 기본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좀 유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쨌든 국제유가 떨어질 때 정유주가 안 좋은 것처럼 양극재 기업들 리튬 가격이 급락한 게 실제로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행히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그렇게 본다면 좀 최악은 좀 지나가지 않았나. 다만 리튬의 본격적인 상승, 가격전과 그런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저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좀 부진한, 그러니까 바닥은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지지부진한 흐름은 불가피할 것 같고 내년에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 초에는 또 수급 이슈도 없잖아요. 양도 차익과세 뭐 물량도 없을 거고 내년에 초에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운 주가 흐름은 좀 예상은 하고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나와 있지만 탄산 리튬 가격은 고점 대비 72% 하락 후에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 하향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은 전장 카메라 우리 공부 많이 봐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센서 중에 카메라가 제일 저는 핵심이다. 왜?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고 테슬라가 아닌 진영도 카메라는 써요.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 라이다는 안 써요. 테슬라가. 레이더도 안 씁니다. 그죠? 그리고 아다스라고 이제 저거를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내년 7월 7일부터 유럽에서 신차에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의무화예요, 그냥. 카메라가 무조건 들어가요. 지금은 대당 한 대 카메라,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하나에 보통 카메라 요새 여러 대 달리지만 보통 한 대 하나거든요. 저게 의무화되면 5개 들어가요. 그 얘기죠. 그리고 테슬라는 10개 씁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우리가 부품사를 볼 때 스마트폰 부품사보다는 차량용 부품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장. 계속 강조드린 대로. 왜? Q가 늘어나니까. 아니 2차전지 배터리 회사가 주가 많이 간 것도 이것 때문 아닌가요? Q가 늘어나니까. 성장하니까. 예. 근데 여기는 초입이잖아요. 이제 차들이 바뀌는데. 예. 자동차가 많이 달릴 거. 그래서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걸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거의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하니까 다른 회사들은 섞어 쓰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가 어쨌든 이제 우리 눈과 거의 흡사하죠. 예. 그래서 집중호우가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것도 비슷하고 차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사각지대 같은 게 좀 단점이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탑재량은 계속 성장할 것 같고 부품 단가 인하도 이쪽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또 가격도 기존의 뷰잉 카메라는 우리가 보는 카메라인데 센서 역할을 하는 카메라는 화소수가 8배가 증가해요. 그럼 당연히 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장 카메라의 경쟁력은 돋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모바일보다는 전장 카메라 쪽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기 뭐 안 나와 있지만 삼성전기도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전장으로 바꿔주고 있잖아요. 점점. 네. 다만 그게 매출 비중이 많은 걸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좀 답답한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우리 공부했던 퓨런티어랑 넥스트 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넥스트 칩은 우리 공부 많이 했죠. 퓨런티어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늘 퓨런티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 자율주행 그쪽이고요. 10개 들어갑니다. 네. 뷰잉 카메라 대신 센싱 시장 엄청 커지고 퓨런티어는 목표 주가 45,000원 유지를 했고요. 부품 사업부하고 장비 사업부가 있어요. 부품은 이제 카메라 그쪽 부품 쪽인데 주로 하이비전 시스템에 공급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거는 밸류에이션 올리는 요소는 아니에요. 핵심은 자율주행용 카메라 장비 요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액티브 얼라인 요게 렌즈와 이미지 센서를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맞춰주는 거죠. 예, 일치할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 장비가 칼리브레이션. 요게 이제 각각의 카메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요거를 맞춰주는 거, 편차 없애주는 거. EOL은 이제 검사 장비. 이거 제대로 만들어졌나? 카메라 해상력 괜찮아? 검사. 요 세 가지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업체고 중국의 써니옵티컬은 앞으로 대당 센싱 카메라 수가 12개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죠. 시장은 10배 늘어난다. 예. 근데 기존의 뷰잉 카메라 생산 공정으로는 센싱 카메라 못 만든대요. 그 센싱 카메라 장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충족시킨 기업이 퓨런티어죠. 네. 그래서 이 퓨런티어는 경쟁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기술력이나 레퍼런스도 위에 있다. 네. 그리고 공정수도 그리고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테슬라까지도 알려져 있죠. 테슬라도 고객사 아니냐. 근데 영업 비밀이니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검사 공정도 중요해지고 전장 카메라는 정말 정밀성이 더 중요해지고 예, 이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 이 고화질 이라든가 스펙이 올라가니까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EOL 장비, 검사 장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전기차 업체 여기 어디겠어요? 테슬라가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근데 이 회사 특징은 장비와 부품을요 전부 외주합니다. 자기가 안 만들어요. 다 외주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사 투자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가 극명하대요. 그러니까 매년 꾸준한 게 아니라 분기마다 다르대요. 어떨 땐 확 좋아졌다가 어떨 땐 확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공장을 갖고 있으면 고정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명한 전략이에요. 물량 들어올 때마다 외주를 딱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예. 오히려 막 이제 1년 365일 뭐 호황이면 공장을 갖고 있는 게 낫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비싼 편입니다. 네, 그만한 대접을 받는 거고 요 EOL 장비가 비중이 제일 높고요. 뷰잉, 센싱 카메라. 뷰잉은 그냥 우리 그냥 보는 거예요. 전방 보고 후방 보고 이런 거고 센싱은 차선 감지해서 삐삐삐 알려주고 충돌 우리 뒤로 후진하다가 삐삐삐삐 알려주고 이런 것들 있죠. 운전자 딱 보고 운전자 조나 안 보나 안 조나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조립하고 보정해주고 검사하고 요 장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급락장에 온다면 뭐 아까 이오테크닉스도 그렇지만 구조적 성장 기업들이잖아요. 계속 봐야 될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아가 EV데이 열었는데 저는 물론 뭐 완전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기아의 이번에 그 EV데이를 저도 이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방향은 잘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기아도 그냥 현대 기아도 알고 있어요. 저가 전기차랑 충전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충전소도 이제 뭐 가정용 완속 충전기 공급 계획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거나 충전이 안 되면 사람들 안 삽니다. 충전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네, 그런 걸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비싸요, 전기차. 그래서 가격 낮추는 저가형 전기차 공개했어요. EV9 3, 4. 그래서 가격을 저는 좀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3만 달러 이하면 좋겠어요. 중국 회사들은 2만 달러대예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판매하는 거는 2만 달러대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주행거리도 굉장히 길죠. 530km. 예. 배터리 충전 시간도 많이 단축시키고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가격도 중요해졌다. 옛날엔 가격보다는 성능이죠. 이제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뭔가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다만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인지하는 건 좋은데 이제 보여줘야죠. 실제로 저렴한 저가 전기차 양산을 하고, 자율주행 레벨 3 EV9에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또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목표를 제시한 거 했으면 좀 정확하게 지켜서 나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기아의 성장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예, 숫자는 너무 좋잖아요. 돈도 잘 벌고. 예, 전기차에서 이제 보여주기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DYPNF는 한국 IR협의회 이세롬 이나연 연구원님이 분체 이송 아시죠? 이렇게 분체를 우리 한번 옛날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어떤 이 투명한 유리로 된 파이프라인에서 분체가 옆으로 확 이송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곡물 같은 거 이송해주거나 화학 소재 있죠, 이송해주거나, 그 장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이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이송시켜버리는 거. 각 공정에. 그걸 PCS라고 그러죠. MCS,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플랜트 뭐 이런 걸 해주는 건데, 아무튼 PCS는 공기압을 이용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국내 거의 독점 기업이고요. 예. 저압 고속 이동 방식은 깨지지 않는 원료 있죠. 밀가루, 설탕, 시멘트 이런 걸 보내주는 거고, 고압 조석은 깨지는 거, 규사, 카본 블랙, 곡물 이런 것들을 보낼 때. 고압 조석은 국내 유일입니다. MCS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석회석, 금광, 뭐 비료 이런 거 딱 놓고 그냥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비중이 얼마 안 되고요. 진입 장벽도 낮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ENR 사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실제로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수주를 따냈어요. 그 폐배터리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공정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원료 이송 기술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전방 산업에 제일 중요한 게 석유화학이나 플랜트인데, 그 중동이 중요해요. 건설사에 많이 또 납품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에 수주 따내면 덩달아 좋아집니다. 근데 요즘에 전쟁 때문에 조금 주가에는 부정적이겠지만, 그래도 전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투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신재생, LNG 이제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냥 존재감이 없었죠. 예. 근데 이제는 석유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간파를 하고 지금 돈 잘 벌 때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대한 산업 투자를 계속 할 거예요. 네옴시티가 그 출발점이죠. 그거 그냥 말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석유화학이나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많이 건설돼요. 그러면 DYPNF의 수혜가 예상되죠. 거기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플랜트 수주할 때 들어가거든요. 같이. 이제 국내 건설사에 수주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올해 플랜트 수주도 많았고요. DYPNF도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괜찮았습니다. 총 수주 잔고가 2,847억. 예, 신규 수주 눈에 띄게 증가했고, 수주 잔고가 보통 이게 3개월 후에 반영된대요, 실적에. 4분기부터 실적이 좋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중 최대 실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적자를 냈는데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싸고, 여기 PCS가 분체 이송입니다. 이렇게 이송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연료들 있죠. 요게 파이프예요, 파이프. 유리로 된, 우리 밖에 보이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 공정이 있으면요, 여기서 여기를 보내줘요. 이게 사일로입니다. 사일로가 뭐냐면, 사일로가 이제 원재료 같은 거 담는 거예요. 아주 큰 무슨 미사일 같이 생겼어요. 그 안에다 이제 담는 거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앞으로 많이 투자하면 당연히 DYPNF에 설비도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 따내면 역시 좋은 거죠. 수주 잔고 급증, 연초 이후 수주 공시 많죠. 2차 전지 사업, 코스모 그룹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주가는 그때 기억나시죠? 올해 5월에 대주주 CFD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물량 나와가지고 폭락을 해서 망가져버리죠. 아직까지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숫자만 나와준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밸류는 굉장히 낮아졌으니까요. 자,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장기적인 구조적 수요 기대되지만 다만 전쟁이 좀 발생한 건 조금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유니드는 오히려 반대로 전쟁 수혜주죠. 비료 관련된 회사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공부했죠. 가성칼륨 세계 1위, 염화칼륨 이용해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근데 복습한다고 생각 한번 해주시고 좀 더 자세히 쓰셨어요. 가성칼륨하고 이 염화, 그러니까 가성칼륨을 하고 탄산칼륨 만드는 회사인데 염화칼륨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근데 만들 때 염소가 나와요. 염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운송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유럽은 염소 운송이 400km 내로만 가능하대요. 다른 나라로 수출은 불가능하대요. 여구의 지역, 유럽의 지역으로.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처리하기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성칼륨 사업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1등이고 특히 중국과 아시아 1등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최근 6년간 증설은 유니드만 했고, 네. 그리고 권역별로 가점 체제인데 이거 수출하려면 고체로 전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출하기도 힘들어요. 액체로는 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고체 가성 칼륨 또 세계 1위입니다. 실제로 수출을 해요. 울산 공장은 90%를 해외로 수출합니다. 호주, 중동, 인도로. 호주는 90%가 유니드 거 쓰나 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인 게 이 칼륨 비료의 5에서 7% 차지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수출 중단 가능성이 있죠. 전쟁 때문에. 또 암모니아 질소 비료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고,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면 비료값이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가게 되면요 원재료인 염화칼륨 가격이 오른대요. 그럼 가성칼륨 가격도 당연히 올라요. 그럼 수익성은 좋아지죠. 그래서 비료 가격이 작년에 전쟁 나고 급등했을 때 유니드 주가 폭등했죠. 그리고 폭락하니까 비료 가격 다시 원위치, 주가 엄청 빠져버렸죠. 그래서 비료값이 오르면 유리해요. 네. 그렇고 또 한 가지가 수소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는데, 수전의 프로젝트 중에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 나오잖아요. 알카라인 방식을 쓴대요, 많이. 그때 가성칼륨을 전해액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수전의 방식 중에 알카라인을 쓰면 수혜죠. 근데 앞으로 설치될 그 수전의 설비 중에 절반이 이 방식으로 간대요. 이것도 좋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DAC라 그래가지고 직접 공기 포집. 그러니까 탄소 포집하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워런 버핏이 투자한 옥시덴탈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장치 있죠. 요거 투자를 많이 해요. 현재 건설 중인 글로벌 최대 프로젝트는 미국 옥시덴탈 있죠. 예. 요게 스트라토스 1.3조 원 투자해서 25년도에 가공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가성칼륨이 들어가요. 탄소 포집할 때.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 가성칼륨 수요량이 200만 톤인데 여기서만 200만 톤이 추가될 거래요. 그러니까 저걸로 인해서 시장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예. 만약에 그게 맞다면. 실적은 3분기가 바닥, 4분기부터 회복. CPS 프로젝트는 염소 있죠. 염소를 가지고 PVC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염소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에 납품을 하는데 위험한 물질이죠. 그리고 PVC 업황 안 좋으면 좀 그렇고. 근데 저 CPS를 가지고, CPS는 뭐냐면 염소를, 이 만들어진 염소를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게 CPS 프로젝트죠. 이것도 이제 내년에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9만 톤. 여기서 1년에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버는 게 목표래요. 2분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선 좀 긍정적인 이슈들은 분명히 있다. 예. 유니드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았거든요. 분명한 건 이제부터는 바뀌고 있다. 뭔가 우호적인 분위기로. 또 내년 내후년엔 가성칼륨 수요는 비료 말고도
저 탄소 포집. 저는 수소는 조금 더 시간 걸릴 것 같고, 근데 탄소 포집은 실제로 지금 워런 버핏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수혜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스 가격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가죠. 가스값이 올라가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GS도 그렇고요. 유니드 같은 기업들은 약간 이제 그런 관점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전쟁 해지죠. 혹시라도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쟁 해치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둘 다 주가도 워낙 싸고 특히 유니드는 또 내년도에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어렵죠 예측하기는 당연히. 비료값을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비료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 수요 증가, 탄소 포집 수요 증가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성칼륨 수요, 염화칼륨 가격도 염화칼륨 가격이 올라야 마진이 올라가요. 원재료니까. 아까 양극재랑 똑같아요. 양극재도 리튬이 올라야 판가 정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도 똑같죠. 폭락을 했죠. 염화칼륨 원재료가. 그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게 바닥 찍었대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염소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요 부분도 있고 주가 싸죠. PBR. 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S는 이제 목표 주가 20만 원 제시했는데 삼성 SDS가 물류 비중은 그 IT 서비스가 부분이 물류 대비해서 매출 비중은 낮지만 이익률과 이익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서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물류 이익은요 좀 괜찮았거든요. 예.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좀 꺾이고 있는데 근데 물류 이익이 높아도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못 줬어요. 근데 IT가 중요하대요. IT 서비스가 그동안 안 좋았어요. 2020년 이후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간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근데 요게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클라우드 사업이 정말 잘 나갑니다. 고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IT 서비스 매출도 올해가 바닥 확인 후에 반등할 것 같고 클라우드는 59%, 27% 고성장. 이미 1, 2분기에 이렇게 높게 성장을 했어요. 매출 비중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내년에 매출액이 1.3조 늘 것 같은데 그중에 5천억 가까이가 클라우드 쪽이라고 합니다.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4년부터 생성형 AI 얼마 전에 발표했죠. 기업형 대상으로 생성형 AI 제공하겠다. 현금성 자산도 많고 LMM 생성형 언어 모델도 가지고 있고 삼성그룹의 이제 대표 기업이고 AI 관련주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데 현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금리 시대에 매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주가도 안 비싸죠. IT 서비스 시장 커지죠. 클라우드 커지죠. AI 커지죠. 현금 많죠. 단 좀 무겁죠. 그래서 삼성 SDS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유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IT가 좀 돌리거든요. 물류보단 이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물류 매출이 더 큰데 이렇게 높아도 주가에 영향 안 준다는 얘기예요. 물류 이렇게 돈 잘 벌 때 주가 안 가죠. 근데 IT가 살아난다면 IT 역성장했거든요. 좋아진다.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도 내년에 좋아질 것 같고 밸류도 낮고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장이 안 끝나서 제가 한 지금 3시 7분인데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이제 3시 11분인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증시가 아까만 해도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는 지수가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반등하고 있죠. 그 이유가 가자재구 관련해 가지고 임시 휴전을 한대요. 이 통행 문제 때문에 임시 휴전이라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휴전 상태로 가면 좀 좋을 텐데 일단 시장이 그만큼 좀 전쟁 이슈에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고 있죠. 실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죠. 그러니까 전쟁 관련한 이슈가 좀 더 확산되지 않고 이렇게 휴전 쪽으로 간다면 증시는 또 빠르게 더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주식시장의 하락은 그나마 좀 진정됐다. 그러나 아직 뭐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땐 여기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뭐 전쟁이 더 확전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안 되길 좀 바라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2,400은 충분한 바닥권입니다. 집 펀더멘털은 좋아지는데 주변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망가는 전략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을 요즘에 계속 팔고 리스크 관리 계속 하고 있고, 기관도 일단 조금 매도를 좀 한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운수장비 쪽은 좀 샀는데, 아마 주로 자동차나 조선주는 샀는데 전기전자는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그냥 가열차게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은 좋은 상황 아니고, 오늘 이제 이런 전쟁 리스크들 때문에 가스주들이 난리가 났네요. LPG 이쪽도 급등했고, 절대 쫓아가시진 마세요. 자원개발주들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전선주들도 요즘에 LS전선 아시아가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 오늘은 그래도 조선주가 조금 선전은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건설주들도 그동안 조금 부진해서 벗어나서 오늘은 조금 살아납니다. 저게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중동 전쟁 리스크가 조금 이제 완화될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통신주는 방어주로 좀 움직였고요. 정유주는 큰 변화 없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일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빠졌고요. 오늘 많이 빠진 거는 이제 로봇 관련주가 좀 안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많이 빠지고 있고, 키오스크 관련주 이제 무인화 관련주죠. 이쪽이 급락하고 있고요. 초전도체 이쪽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2차 전지 장비도 최근에 주가 흐름들은 견조했는데 오늘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유전자 치료제 쪽도 좀 안 좋고, 유한양의 결과가 이번 주에 아마 나올 텐데 잘 나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요. 일단 오늘 주가는 어쨌든 바이오 쪽은 좋지 않고, 웹툰 뭐 다 성장주죠. AI 챗봇, 그다음에 가상현실, 반도체 소부장도 안 좋습니다. 그나마 한미가 좀 버티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도 대부분 하락. 그나마 PSK 홀딩스, 한미 이런 기업들이 조금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MLCC도 오늘 좀 부진하고, 우주항공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한마디로 뭐 좋은 업종은 없어요. 거의 전쟁 관련주나 일부 조선건설, 일부 자동차 뭐 이렇게 버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고, 오늘 그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2차전지 많이 회복은 됐네요. 일부 기업들은. 물론 뭐 오늘 LG엔솔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삼성전자도 좀 부진하고,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견조하고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이 급락장에서 그냥 거의 독약 청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좀 버텨줬고, 굉장히 선전했고요.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오늘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오전보단 괜찮아졌고, 에코프로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KTNG가 조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KTNG도 많이 회복됐죠. 현대중공업, 그러나 삼성전기는 안 좋았고요. 대한항공은 국제유가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2만 원도 깨져버렸네요. 아모레퍼시픽도 좀 안 좋고, 화장품주들도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방산주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조금 아마 실적 우려가 조금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4% 정도 빠진 것 같고요. 두산바켓, 그리고 SKI테크놀로지, 한국항공우주, 여기도 방산주들은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오토웨버는 오전에 출발은 좋았는데 일단 이제 고평가 좀 일부 부담이 있고요. 또 자율주행 대장주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한 편이고 제일제당은 좀 올라왔고요. 한호시스템은 계속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우려감. 예. 넷마블도 좋지가 않고 현대, 롯데, 방산주 대체적으로 방산주 안 좋고요. SKC도 오늘 주가는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리고 SM도 좀 부진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급락했고 레인보우 로봇주들 다 급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일단 밑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은 하지만 대부분의 좀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쏙 우호적이진 않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은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시장이 좋아야 뭔가 또 여러분들도 할 맛도 나고 할 텐데 어려워요. 뭐 작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때를 돌아가 보면 그때 또 좋은 기업들 잘 투자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좋은 성과 내셨던 것처럼 예, 계속 기업들 공부하셔가지고 예, 잘 좀 압축을 해 나가시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400 주가 저평가돼 있고 뭐 펀더멘털 좋아지고 있고 기업 이익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고 제조업 경기도 좋아지고 중국도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금리도 꺾이고 다만 전쟁 리스크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보실 때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띄워드리지만 그 요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꼭 보실 것만 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걸 다 보긴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를 1시간 넘게 저 같아도 못 봐요. 저 이제 방송하니까 제가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짧게도 제가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보고서 사실 다 못했어요. 이거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나온 거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2 정도 한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2시간, 3시간 가야 됩니다.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만큼 보고서도 많고 읽을 게 많은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필요한 것만 들으세요. 예. 나는 자율주행 관심 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뭐 전장 카메라 내가 공부했지만 난 저게 여전히 관심 있다. 그럼 전장 카메라 라이징 들으시고 그쪽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 내가 피부 미용 의료기 갖고 있다. 그럼 이제 여기 박종현 연구원님 피부 미용 의료 이런 거 이제 찾아보시죠. 나 2차 전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여전히 안 좋게 보나 애널리스트들은 아니면 생각이 좀 바뀌었나 이런 것들. 또 전쟁 관련된 거, 예. 다가올 세상, 예.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먼저 한 10분 남았는데 이대로 좀 끝낼게요. 제가 월요일은 또 항상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홍사원에 오늘 경제쇼 좀 출연이 있어가지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 보고서는 사실 원문은 볼 수가 없어요. 비공개입니다. 공개를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다만 다행히 김준성 연구원님이 자기 텔레그램에 정말 친절하게 요약을 다 해놓으셨어요. 저 읽고 다 이해했거든요. 예. 저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공부도 많이 하고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책을 읽어봤잖아요. 제가 다. 예. 그러니까 아마 김준성 연구원님도 읽어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내일 한번 요약된 그게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한 설명하는데 20분 걸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좀 어려운 장이지만 힘내시고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